코르코르 항문 막는 이상한 이 방법 말고 제대로 된 뭐 방법 없습니까? 예, 그 다행히 1854년에요. 그 런던 소우 지역에서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무통 분만을 개발했던 그 당시 그 최고의 마취과 의사인데요. 이름이 존 스노우예요. 이분이 콜레라 해결책에 중요한 실마리를 찾습니다. 먼저요, 그 런던 소우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선요, 사망한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집을 다 표시를 했어요. 보시면 이 브로드가를 중심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그냥 몰려 있잖아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존 스노우는 야, 이렇게 몰려 있어? 근데 여기 물 펌프가 하나 있네. 근데 좀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워크하우스가 있고 여기 양조장 브루어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수가 그러네요. 적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러지? 봤더니 여기 이 구빈원에는 거기에 자기네 자체 펌프가 있어요. 아, 양조장은 물 대신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맥주를 마시는 거죠. 아, 그래서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콜레라의 원인은 한 가지인 것 같다. 바로 저 오염된 전이는 저 펌프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을 이거 쓰지 말아라라고 거기 있는 펌프의 손잡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 소우 지역에서 콜레라가 잦아들었다 하는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가에는 이 업적을 기리는 펌프가 있습니다. 콜레라 펌프요? 네. 콜레라 펌프. 손잡이 빠진 채로 있습니다. 물 안에 있나? 이 사건, 존 스노우의 이 조사를 통해서 인류 최초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파 경로를 체계적으로 추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생겨나고 식수와 하수를 분리하고 오래된 하수처장도 좀 청소하고 이렇게 되면서 콜레라가 위생의 어머니다라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이렇듯 콜레라 팬데믹의 주요 원인이 됐던 영국이 콜레라가 물에 의한 수인성 질병이라는 사실도 직접 밝히게 된 거죠. 선생님, 콜레라를 계기로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나요? 맞아요. 이제 콜레라가 유럽 전역을 휩쓰니까 이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1892년에는 이제 국제보건 헌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질병에 인류가 좀 많이 끌려다녔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연합해가지고 질병과 좀 체계적으로 맞서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하지만 지금도 콜레라의 악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전 세계에 20억 명 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변반한 위생시설이 이제 안 돼 있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콜레라 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시기 인간의 욕망이 낳은 감염병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나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과연 어떤 감염병일지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백한데요. 너무 창백해지네요. 이 그림의 실제 모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하얗다. 네. 너무 창백해져요. 맞아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눈가에 좀 어둡고 그림자가 보이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네. 그건 바로 200여 년 동안에 약 10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 결핵입니다. 10억 명이 사망했다고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이제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세요? 결핵이?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전 반대로 습한 거. 습한 거. 바로 산소를 좋아해요.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예측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의 침투에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려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결핵 있고 엄청 위험하구나. 뭐 다 가요. 야, 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네, 이놈도. 교수님, 산업혁명 시기에 결핵균이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요. 특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석탄을 채굴 하는 광산에서는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갱도에서 수많은 광산 노동자가 분진을 들이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특히 결핵균은 이 자외선에 약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밖에서는 또 금방 죽는데 갱도에 있으면 또 대부분의 공장에서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면 결핵균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과도 심하게 하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 상태,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핵을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19세기 초에는요, 유럽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결핵 확산이 절정을 이뤘대요. 왜냐하면 결핵에 걸리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이 눈가와 뺨이 붉어지잖아요. 그리고 기침할 때 또 피를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으면서 이거 뱀파이어였을 거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요 결핵 환자를 뱀파이어로 여긴 나머지 당시 미국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죽은 친인척의 시신을 파내어 심장을 태우는 사람들.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무덤을 떠나 가족의 피를 빨아먹어 운명을 같이 한다고 믿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요 결핵에 걸려 죽은 환자가 이 뱀파이어로 된다. 그래서 피 빨고 또 병 전염시키니까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을 무덤을 파헤쳐서 다시 꺼내서 그거를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벌인 거죠. 저렇게 해야 영혼까지 다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저런 거 누가 퍼뜨리는 거죠?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저 얘기를. 맞아. 이해가 안 가네. 우창현 선생님,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일 정도로 마땅한 치료법이 물론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뭐예요? 시체. 시체 아니에요. 시체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분들이고요.
이때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설립됐는데 이곳에서는 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햇볕을 쬐게 하고 이런 것들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균 자체를 사실 치료한 효과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했으니까 그나마 재우고 먹이고 했으면은 우리의 면역은 조금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 치료가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은요. 계속 인류를 괴롭혀오고 있죠.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21년이에요. 약 1,06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요. 아직도 많다. 그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1위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엥? 야, 우리나라 결핵 발병 1위라고.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이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기인데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렇다면요. 오랜 시간 원인도 모른 채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들로 고난을 겪어왔던 인류는 대체 언제부터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된 걸까요? 수천 년간 세균에 대해서 무지했던 인간의 눈을 뜨게 해준 건 바로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로베르트 코흐입니다. 코흐는요, 1871년에 독일의 벨슈타인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감염병으로 4년에 걸쳐 갖고 한 500여 명의 사람과 한 5만 6천여 마리의 가축이 죽어나갔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코흐가 먼저 그 아내가 선물해준 현미경으로 환자 진료보다가 시간 남을 때마다 열심히 이걸 관찰을 했는데, 이 병에 걸려 죽은 가축에는 막대 모양의 그런 입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혈액뿐 아니고 막 림프샘, 비장에서도 막 발견되고, 그래서 코흐는 입자가 이 몸 안에서 지금 증식하고 있는 생명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그럼 밖에서 한번 키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흐가 다행히도 이거를 인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키웠어요. 그런데 이때 또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해요. 이 막대 모양의 입자가 살아있는 세균이며 강인한 생명력으로 땅에서도 증식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어요. 이 실험 결과로 코흐는 인류 최초로 감염병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재앙을 몰고 온 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탄저균에 의한 탄저병이었어요. 탄저균은 이렇게 이제 막대 모양의 이런 세균인데요. 탄저병은 처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탄저균. 탄저라는 뜻은요, 탄이 수탄자예요. 저는 이 등창이라는 뜻이니까 수처럼 검은 부스러미라는 뜻이에요. 탔다고? 예, 탄저균에 감염되면 이 피부에 이 젓갈색 돌기가 먼저 생겨요. 그러다가 이 돌기가 이제 물집이 형성이 되고, 이 물집이 터지면서 딱지가 이제 검어지고 거의 막 부어지고 심각해지면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병이죠. 와, 세다. 그래서 이 코흐가 이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요, 1876년에 탄저균이 탄저병을 일으킨다는 이걸 밝혀낸 다음에요, 이어서 1882년에는 결핵균, 2년 뒤인 1884년에는 콜레라균 등을 차례로 이것들이 이런 병의 원인인 걸 다 밝혀내요. 그럼 이제 미신적인 게 진짜 많이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코흐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코흐의 이런 발견 이후로요, 세균학 분야는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치료제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전쟁으로 인한 군인 사망자만 한 900만 명에 달았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은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감염? 예, 맞아요. 그 상처를 통한 감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직접적인 전상이 아니고요. 경상이라도 그 상처를 통한 폐혈증으로 더 사망했습니다. 아휴,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영국의 의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당시 군부대에서 일하던 그는 감염으로 많은 군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1918년 전쟁이 끝나자 알렉산더 플레밍은 영국 런던 한 병원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로 돌아와서요, 세균성 감염에 대한 치료법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28년에 플레밍은 이 황색 포도상 균을 키우고 있었어요. 황색 포도상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우리 피부에도 있고, 뭐 코 속에도 있고, 뭐 피부 염증, 뭐 식중독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거든요. 네. 이걸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놔두고 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자라고 있는 배양 그 접시에 곰팡이가 폈어요. 곰팡이? 근데 이렇게 봤더니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거예요. 요것들이 다 지금 황색 포도상 균이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 근데 여기에 곰팡이가 폈어요. 이 주변을 좀 보세요. 오, 깨끗해요. 네. 황색 포도상 균이 안 보이죠? 거기 없어요. 네. 안 붙네. 몸에 곰팡이를 길러야겠네. 플레밍은 이 배양 접시를 보고 딱 떠올렸어요. 아, 이 푸른 곰팡이가 황색 포도상 구균을 못 자라게 하는 죽이는 무언가를 내뿜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 이름이 이 학명이 페니실륨이거든요. 여기서 뽑은 물질이라고 그래서 이 이름에다가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1928년 인류 최초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내 동료는 모든 환자의 소변을 모았습니다. 주사된 페니실린 중 거의 95%에 가까운 양이 소변으로 배출되었습니다. 소변을 담은 유리병을 뉴저지의 제약회사 실험실로 배달했습니다. 환자는 살아남았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오줌 실린이네. 오줌 실린. 오줌 실린. 소변 실린 주사로. 어떠세요? 페니실린을 주사하고 나면 투여하고 나면은요, 대략 한 4시간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은 그 소변을 모아다가 거기서 다시 페니실린을 청제해서 와. 다시 투여했던 것이죠. 아, 진짜 비싼 오줌이었네요. 페니실린 맞게 되면 연락할게요. 아, 페니실린 공유하면 돼. 제가 먼저 맞을게요. 아니 내가 맞을 테니까. 제가 먼저 맞을게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싸드릴 테니까. 제가 먼저 맞을게요. 아, 진짜. 선생님, 그러면 페니실린 대량 생산은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쟁 덕분이었죠.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페니실린이니까 정말 제약회사들이 이 페니실린을 더 만드는 거에 두 팔을 걷어붙였고, 그 결과 이제 진주만 공격 열흘 후에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이제 페니실린 상용화를 성공시켰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죠. 근데 이제는 아까 같은 싸움 안 하셔도 되는 게 곰팡이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고요. 이제는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대량 생산이 요즘 가능해요. 기다렸다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원하시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화해요. 그럴까요? 네. 이렇게 이 감염병 원인도 알았고요. 치료제도 이제는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병은 딱 제압할 수 있는 탄탄한 밑거름을 이뤘죠. 그런데 이런 발전이 이렇게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만 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전쟁이 쓰나? 네, 세균을 우리 이해했잖아요. 아. 이거를 이용해서 악용하는구나. 약용해서 무기로 쓴다고? 무기 개발에 에휴. 들어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러냐 진짜. 실제로 그 1, 2차 세계대전은요, 거의 신무계 실험장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이때 탄저균을 활용한 무기가 개발됐어요. 어쨌든 이 세균 무기 이런 걸 만들다가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사건이 하나 큰 게 있었죠. 생물학 무기 실험을 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입니다. 또 영국이에요? 영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탄저균 무기 실험을 하려고요. 이섬 하나를 그냥 통째로 날려먹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섬은 실험 중인 정부의 땅입니다. 이 땅은 탄저균으로 오염돼 있어서 위험합니다. 착륙하는 건 금지입니다. 1943년에요. 스코틀랜드 연안의 그 그리나드라는 섬에서 탄저균 폭탄 투하 실험을 했어요. 네. 아, 실제로 했구나. 작전명은 채식주의자였는데요. 네, 작전적인 채식주의자요? 그 섬에다가 60마리의 양을 풀어놨어요. 진짜 양은 무슨 죄야. 아유 불쌍해. 그리고 섬 상공에서 탄저균 폭탄을 이제 한번 떨어뜨린 거예요. 막 폭발하고 이러지는 않네. 그렇죠. 저게 다 세균 덩어리인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영상에서 보다시피 양들은 몰살했습니다. 저건 미친 짓이야. 너무 충격적이에요. 실험했던 영국군은 다 실험 성공을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준비는 끝난 거예요. 효과가 입증이 됐으니까. 진짜 에휴. 그런데 다행히 2차 세계대전이 곧 연합군의 승리를 끝나면서 실제로 이게 실행되지는 않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거. 그 이후 섬은 어떻게 됐느냐? 1986년에요. 영국 정부는 탄저균 박멸을 위해서 포르말데하이드를 섞인 바닷물을 1년 동안 이제 비처럼 뿌렸어요. 하지만 위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다 박멸이 됐을지 그거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탄저균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포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탄저균은 막대 모양의 잎사인데 극한 상황에서는 동그란 포자 모양으로 변하죠. 포자 모양으로 변한 탄저균은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숙조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생명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흙으로 돌아간 탄저균은 이 포자 형태로 100년까지도 거뜬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물과 사람 모두를 감염할 수 있는 잉수 공통 감염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균을 동결 건조시키면 손쉽게 분말로 만들 수 있어서 냄새나 맛을 느끼지 않고 음식, 물 등의 투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머.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전쟁 중인 상대의 동물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쟁에 쓰면 난리 나겠네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인류가 알았어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하다. 아군 적군을 가리는 그런 무기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인류를 위협하는 그렇죠. 그래서 1972년에요. 생물 무기 금지 협약이 돼서 세계 주요국들이 다 서명을 해서요. 국제적으로 생물학 무기 사용이 금지돼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